안녕하세요, 북스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 공락 관련된 내용을 좀 더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뿌셈 198페이지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이 공락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보면요. 자, 조선전기 국가 수입의 근간은 전세와 유역, 공납이었다. 자, 공납은 백성들로부터 거둬들인 헌물 형태의 각종 조세를 말하는데, 그중 왕실이나 중앙의 각 간청에 필요한 농수산물, 인산물과 그 가공품, 그다음 수공 제품 등을 공물로 지정하여 전국 그 각 군현에 수취하는 체계가 공납제였다. 그래서 이 공납은 그 재정적 비중이 상당히 높았죠. 그래서 이 시기 때 국가 전체의 10분의 6 정도를 거의 60%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매우 높았다. 그렇죠? 자, 그 공납의 부과 및 원칙과 문제를 볼게요. 자, 공납제는 해당 지방의 토산물을 공물로 지정하는 임토 작공의 방침에 따라 그래서 이제 이게 원칙이에요. 자, 그 방침에 따라서 정해진 공물을 군현을 주체가 되어 중앙의 각 간청에 직접 납부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었다. 그런데 이제 토사물이 산출된 지역에만 해당 공물을 분정할 경우 그 지역의 중앙 권력에 의해 항시 집중적으로 수탈 대상이 되었다. 그로 인해서 국가는 민인의 이제 공물의 부담을 분동하기 위해서 그 인토 작공의 원칙을 위배에도 불구하고 불상 공물을 군현에 분정했다. 자, 그 인토 작공이라는 그 원칙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해당 지방의 특산물을 공물로 지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특정 지역에 계속 이것만 하면 수탈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뭐냐면 불상 공물, 그러니까 그 지역에 생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어느 정도는 다른 지역에 할당을 했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뭐냐면 박람회 이제 그 소지가 되죠. 왜냐면 이 지역에서 생산되지 못하면 당연히 다른 지역에서 사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사오는 자체가 상당히 뭐냐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특정하게 이제 일을 하는 박람업자들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이미 여기에서 이제 어 만들어진 거죠. 예. 자, 공납은 크게 이제 곡물과 진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곡물은 이제 그 납부 방식에 따라서 원곡물, 조곡물, 납부 시기에 따라서 이제 상공, 별공 이렇게 나누는데 보통 우리가 교과서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 납부 시기를 기준해서 상공과 그다음 별공으로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상공은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거고 그다음 별공은 부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거죠. 그리고 납부 주체에 따라서 간비 곡물, 민비 곡물 이렇게 각각 구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각각 이제 그 곡물에 대한 그 선물들이 쭉 그 저기 왜 설명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자, 그 내용을 이제 좀 보면요. 일단 여기에 나오는 원곡물은 수전 한전의 결수를 계산하여 거기에 작물을 부과하여 중앙 각사에 납부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종의 토지에 납부하는 걸로 볼 수 있어요. 토지. 토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물에 이제 부과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전세 공중 조공무는 미국 대신에 목모, 그다음에 마포, 유밀 등을 징수하여 중앙각세에 납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있죠. 예. 그래서 전세 조공무는 주로 왕실 공무에 담당한 간청에서 수취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년 일정하게 정해진 상납을 상례하여 공안에 수록된 것을 상공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상공을 이제 수취할 때 보통 어떤 지역에서 어떤 물자들을 뭐냐면 양을 정해놓고 수치를 하잖아요. 이게 공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교과서에서는 이 공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납을 이제 뭐냐면 그 징수한다 이렇게 이제 돼 있죠. 그리고 불시에 이제 그 뭐냐면 공납하는 걸 벌공이라고 한다. 자, 그다음에 간비 공물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하고 있는데 간비 공물은 그 당시 지방 군현에 배정된 공물을 민호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지방 관할에서 직접 준비하는 공물이고 그다음에 민비 공물은 민호의 생산물 기준으로 직접 어, 부담하는 공물이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거의 대부분 간비 공물이에요. 예. 그래서 지방 군현에 배정을 한 다음에 그걸 이제 뭐냐면 어
민호에게 이제 부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민호에게 부담할 때는 이제 주로 오호등제도 이제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진상은 곡물과 달리 각도 관찰사, 병마, 수군절도사를 비롯해서 지방장관이 소속 관할 관청에 부과하는 물품을 마련하고 군수 현감 등이 중에 담당관을 선정하여 해당 물품은 4, 5원을 상납하는 건데, 주로 이제 뭐냐면 왕실에서 쓰는 식재료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 왕실에서 이제 먹는 식재료나 국가의회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재료도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진상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거죠. 예. 도중에 운송 도중에 뭐 썩는 것도 있고 납부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 이 부분이. 예. 자, 공무원의 종류와 수장은 국가 소유의 경비 기준으로 책정한 건데, 그걸 이제 기록한 것이 이제 앞에서 얘기한 어, 그 공안이죠. 그래서 공안에 한번 기록이 되면 그 변경이 거의 허용되지 않았다. 그래서 공안에 규정된 그 공무의 종류와 양이 일단 정해지고 나면 해당 그 9년 사정의 변동에도 조정하기 어려웠다는 거. 그래서 이 공안은 그 태조 때 그 하나 만들어 놓고는 계속 이제 규모가 확대돼요. 내용이.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연산군 때 완전히 공안이 그 내용이 그 징수 품목이 더 늘어났는데, 연산군이 계속 때 만들어 놓고 중종 때 이거 곤쳐야 되는데 이미 이제 이해관계가 연결돼 있고 요에 맞춰서 정부 재정이 이렇게 쓰이기 때문에 이게 줄어들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감면되는 경우에는 다른 고을로 옮겨 분정되거나 인납을 통해서 전체 공무의 액수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감면도 있었지만 총액을 맞춰놓기 때문에 요 지역에서는 감면이지만 어떻게 하든 그 총액을 공납에 있는 총액을 맞췄기 때문에 다른 고을에서 대신 걷거나 아니면 인납이라는 것은 어 그 뭐냐면 내년에 거둘 공납을 계속 끌어다 쓰는 거야. 예. 그러면 내년이 되면 또 그 다음 해 공납을 끌어다 쓰고 이게 인납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공문의 양은 9년에 소속된 토지의 다가의 기준으로 해서 9년 단위 책정됐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 9년에서 이렇게 배정된 공무를 특정한 민호에게 지정해서 조달하거나 9년 미내 노동력을 동원하여 생산 답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이 기준 그는 앞에서 5호등제를 바탕으로 해서 했다고 했죠. 그 처음에 이 호등의 기준이 호의 기준이 그 인정이었다가 나중에 결수로 바뀌고요. 그리고 이제 토지 결수하고 호의 기준이 이중적이다 보니까 어, 겹치죠. 그래서 조선 후기 때 아예 토지 결수해서 기준에서 대동법이 이제 시시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부는 각 군현의 공무의 종류의 양을 공안이라는 장부에 규정하여 관리했다. 자, 공안상의 공무는 토지에 수취되는 조세와 함께 조선 정부가 운영하는 헌물 재정의 주요 재원이었다. 자, 그래서 공안에는 곡물과 진성을 비롯해서 전세, 어세, 염세, 선세, 공장세 등등등 여러 세금들이 이제 목록서가 있고요. 그래서 공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조나 재원관이나 간원 각 읍에 한 건씩 비치되어 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공납제도 자체 운영상의 문제가 야기되었고 황청사의 노동력 사정이 바뀌면서 15세기 중반 이후에 변화가 시작했다. 특히 이제 앞에서 연상한 이후에 이제 재정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수시로 별공 형태로 공문이 추가 배정되거나 다음에 공문을 미리 걷는 인납이 일상화되었다. 자, 여기에 이제 공람의 수납 과정에서 벌어지는 관리된 여러 비리가 겹치면서 15세기 전반에 이르면 공납이 9년 일반 백성들의 가장 큰 조세 문제로 부담으로 문제되고 있었다. 한편 정부는 특정 공무원 생산지 백성만 전부 부담하는 폐담 때문에 급히 9년에서 생산되지 않는 공무를 배정하기도 했다. 자, 이 경우 수정은 구현민에게 쌀이나 명포들을 거두어 해당 공무를 생산한 지방에 직접 사서 납부하게 되는데, 점차 이런 과정들이 상인들이 위탁하겠고 이걸 대납이라고 하죠. 자, 이때 이제 상인들은 어떤 상인들 얘기하냐? 지금 앞에서 얘기한 경주인의 역 관련된 내용을 좀 다시 부가 설명을 해서 할게요. 원래 이제 경절이들이 있었어요. 경절이들이.
이 경제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공납을 가지고 와서 중앙에 납부하는 일을 담당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앞에서 말한 인납이나 등등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이게 어, 귀찮아지니까 경제원들이 이걸 대신하게 돼요. 예, 그 과정에서 이제 대납이 형성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상당히 이익이 되니까 그 당시에 어, 뭐냐면 그 고관들이 이 경절이가 하는 경주인 역을 사죠. 그리고 요걸 이제 자기 머슴이나 상인들에게 다시 팔든지 하여튼 넘기든지 해서 막대한 이득을 챙기게 되거든요. 요때 이 상인들이 이제 대납을 하게 되고 이들이 이제 뭐냐면 방납업자로 이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대납하고 방납하고는 솔직히 말해서 비슷비슷한 건데 여기에서는 대납은 자발적으로 했고 방납은 보통 이제 비자발적으로 해서 강제로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냥 여기에서 그냥 대납하고 방납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의미로 이제 파악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하기 좀 편하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초기의 대납은 이처는 이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따라서 국가가 부분적 이를 허용하기도 했다. 자, 방납의 등장을 볼게요. 자, 공무의 상납 과정에서 대납과 함께 방납 역시 이제 일찍부터 전개되었다. 자, 방납은 그 의미는 뭐냐면 공물에 부담하는 백성들의 의사 상관없이 상인을 비롯해서 방납업자들이 공물을 미리 중앙관청에 납부하고 나중에 지방 군현민들이 그 대가로 그 뭐냐면 수령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해당 그 군현에 생산되지 않는 곡물이나 그 수납 기간이 촉박할 경우 박람회 불가피한 한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박람회에 따른 이익이 노리고 벌이는 곡물의 청부 행위였다. 자, 박람은 이제 국초 이래 정부에서 금지되었다. 조선 초기 일부 상원이나 승려 특수기관에서 부분적으로 허용됐으나 예종 때 다시 금지했고 박납금단에 대한 조선 방침은 확고했다. 박람에 대한 이익은 적게는 몇 배, 많게는 수십 배에 이르기 때문에 정부의 박람 금지 조처도 시절 기록이 어려웠다. 심지어는 해당 구에 생산 가능한 품목까지도 박람업자들이 수용과 결제하여 박람하기도 했는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지방군에 마련한 상납한 곡물 또한 중앙관청이나 서리들이 박람업자에 연계되어 품질이 나쁘거나 핑계로 수납을 거부해서 박람을 이루었다. 자,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점태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 박납의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배경에 세 가지도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일단은 임토작공이라는 원칙이 음, 임토작공이라는 원칙이 정확히 이제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다른 그 지역에서 그걸 메꿔야 되겠죠.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지방 군영의 수령들이 아예 그냥 자기 지역에 이제 박납을 공을 중앙에 돌리지 않고 박납업자한테 맡기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지방에서 올려도 그 점태라고 해서 아예 이제 거기 이제 중앙관리들과 관련된 그 서리들 등등등이 이걸 거부하죠. 여러 가지 목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박납업자로만 통해서 올리도록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박납이 되면 박납업자들 이제 그 사가지고 납부를 하면 이 계산서를 가지고 와갖고 가장 지방 군현에 가서 이제 가오당 다 걷는 거예요. 걷을 때 이제 원래 그 공물 양보다 더 많이 걷죠. 양보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자, 그래서 이 박람회 확대 원인은 불상 곡물, 지역에 생산되지 않는 곡물과 그 다음에 낭비 지문, 구비하기 어려운 물분의 분쟁에서 오는 구조적 결함이 있었으나 무엇보다도 박람회에서 박람 몰입애들이 막대한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박람 활동에는 위로부터는 왕실 개인 사대부 세력부터 아래부터 승려 상인 서지까지 다수의 계층이 이제 참여했는데 앞에서 이제 경주인 역하고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절이가 했던 이제 이런 대납 업무를 자기가 이제 사들여 가지고 이게 뭐냐면 고위 관리직들이 이제 자기 머슴들이나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위탁을 해갖고 막대한 돈을 버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권력층하고 연결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박납은 곡물 종류, 수량, 그 납부하는 간청, 상납 기간을 기재하는 무소인 곡물 징성을 해당 군현 수령부터 발부받아 이들 곡물과 함께 납부하고 납의 왕으로 증명서인 중납증을 발급받아 여기에 근거해서 지방 군민에게 대가로 수령하는 식으로 마무리됐다.
자, 그 곡물 징수의 획득 가졌과 그다음에 그 충납지의 발급 과정에서 권력의 연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국가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조선 정기엔 박납이 지속되었고 확대되었던 것은 이 왕실 사대부의 특권층이 직접 간접 박납 활동에 관여하는 데 그 배경이 있었다. 자, 박납 활동은 확대는 공납제 제도적 미비점과 운영상의 이제 문제점만은 아니었다. 15세기 때 중반 이후 확산된 이 곡물 박납은 당시 이제 산업 발전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전개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특이하게 박납하고 이제 대납을 고려 시대부터 계속 언급하면서 이걸 이제 상공업 발달하고 연결시켜 갖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좀 약간 요쪽에 특별한 관점인 것 같아. 예. 그래서 뭐 하여튼 이건 그냥 참고 삼아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이 과정에서 이 도성의 박납을 정보하는 사주인 경준이라고 하는 그 상인과 그다음에 중앙관제 서리들이 출연됐다. 뭐 박납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박납에 대해서 나름대로 뭐 이렇게 의미를 두고 있죠. 교환경제 성숙을 기반으로 출연됐고 그 반대로 그 학대를 촉지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박납에 의해서 교환경제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또 교환경제가 촉진되었다라고 의미를 두고 있어요. 예. 자, 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박납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개선책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이 박납으로 인해서 이 유민들이 되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자.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했던 것이 뭐냐면 곡물 수미법 같은 것들이 등장해요. 이 곡물 수미법은 곡물을 쌀로 걷자는 거야, 쌀로. 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유통 경제가 이제 뭐냐면 형성됐기 때문에 그때 이제 15세기 때 말해 보면 시장들이 이제 형성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사서 그 뭐냐 사자 곡물 쌀로 걷어서 시장 가고 사자 그런 논의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유성룡이라든지 이제 조광조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수미법을 주장해요. 자, 그 수입법은 술집체조로서 이제 공납제 폐단 시정한 조치인 동시에 당시 발전하고 있는 산업에 대한 국가의 파악과 장악을 확대시키는 방침이었다. 결국에 이 곡물수입법은 대동법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되었고 이런 것들은 수치제도의 역제 변동, 산업의 발달, 사회 경제상의 변동을 자리잡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번성하다 보니까 일일이 이제 쌀을 뭐냐면 각 지역에서 곡물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시장에서 쌀로 그걸 이제 곡물 사는 방법이 더 뭐냐면 효율적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몇 페이지에 보냐면 부역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 이제 한국사 통을 보면요. 자, 부역은 장전에게 직접 노동력을 수취하는 것으로 당시의 역은 군역과 요역이 중심이 되는데 군역은 교대로 변성하여 병력을 치는 곳이고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서 이제 보면 국역이라고 하죠, 보통. 예. 국역은 이제 두 개로 나눴죠. 앞에서 말한 요역하고 신역 이렇게 이제 두 개 있고 이 신역은 다시 이제 신분부역인데 요게 제일 중요한 게 국역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이제 직역, 천역 이렇게 이제 있죠. 그래서 군역하고 직역은 서로 호환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신역 같은 경우에는 군역과 직역은 이제 정남을 기준으로 해요. 정남을 기준으로 하고 천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노비를 대상으로 하는데 주로 이제 이건 남자, 여자 다 한다고 했어요. 요역은 신분에 상관없이 그 모두 담당하는 건데 여기는 호를 기준으로 해요. 호.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납의 기준하고 동일한데 왜 그러냐면 요역의 큰 범위 안에 공납이 들어갔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인제 여기 있고 그래서 인제 이 요역 관련된 내용을 인제 여기에서 이제 좀 볼게요. 자, 요역은 해마다 일정 기간 노동력을 에 종사하는 건데 군역은 이제 점차 실제 교대에 입영하는 군인 정병과 재정적으로 돕기 위해서 인제 뭐냐면 포를 공춘하는 봉족으로 나눴다. 그래서 이제 이 봉족 같은 게 나중에 인제 보법이 실시하면서 보인이라고 또 하기도 하죠. 자, 뒤에 대가를 받고 군역에 정담하는 사람이 생기면서 군포를 대납하는 제도로 바뀌었다.
요건 앞에서 설명했고요. 그래서 인제 요역은 궁궐, 상궐, 상능, 제연, 성곽, 도로의 축조나 보수 등 각종 토목공사나 강상 채굴 노동에 충당되는데, 참고로 인제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조선 전기 같은 경우에는 강상 채굴에 이런 요역 형태로 인제 간에서 억지로 강상 채굴을 하기 위해서 노동력을 동원했거든요. 자 있고, 그다음에 토지 팔결당 일부를 착취하는 동원 일수도 1 년에 6일 이내로 정해져 있지만 실제 지방의 임의로 징수할 수 있었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요역 내용이 너무 간단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좀 설명을 다시 좀 하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설명이 너무 간단해. 잠깐 몇 페이지 펴 보시면요. 제가 펴 볼게요. 예. 부세제도 관련된 내용이니까. 아. 여기 보죠. 저번에 제가 잠깐 인제 요 표를 인제 보여 드렸는데, 그 앞에서 공납의 기준과 요역의 기준은 동일하다고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공납과 요역이 동일한 걸 가정하고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역이 인제 할 때는 개정법, 그러니까 호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구호 등재를 기반으로 해 갖고 거기에 대한 어 호에서 정답이 많은 거에 따라서 인제 걷는 거죠, 이 구호등기는. 근데 이제 조선 초기까지 개정법이었다가 곧바로 개정법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오호등지인데 그 호의 기준을 나눌 때 토지 결수를 가지고 이제 나누는 거죠. 그래서 토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인제 뭐냐 노동력을 많이 되는 방식이었고, 자 이게 인제 뭐냐면 팔굴추 일부제로 인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인제 그 앞에서 인제 한국사 통론에서 토지 팔결당 일부를 착취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인제 동원일 수도 1 년에 6일 이내로 정해지는 뭐냐면 팔굴추 일부제가 인제 시작되는데, 그 팔굴추 일부제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요 내용이. 예. 그러다가 인제 팔굴추 일부제에서 노동력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이 역부 고립제라고 하는데, 이것이 인제 나중에 뭐냐면 조선 후기 때 이게 어 제도화되죠. 그래서 인제 조선 후기 때 들어가면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인제 정결 수포제가 실시되면서 일종의 물납세가 되고요. 대동법 할 때 대동비를 거둘 때 같이 걷게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조선 후기 때부터는 노동력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돼요. 예 요게. 그래 갖고 인제 예전에는 노동력을 징반하는 방식이었는데 팔불출 일부제까지. 근데 역부 고립제가 뭐냐면 그 간행들이 인제 뭐냐면 점점 이제 제도화되면서 정결 수포제로 넘어가면서 이제 뭐냐면 노동력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했다. 그래 갖고 인제 그 대표적인 예가 수원성을 건설할 때 그 정부가 노동력을 징반한 게 아니죠. 다 인부들을 돈을 주고 고용을 했어. 예. 그래서 수원성이 빨리 만들어졌던 이유가, 거기가 보통 거중기라고 막 하면서 인제 하는데 실제 그때 거중기는 한 대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그것보다는 주로 인제 이렇게 노동력을 고용해서 돈을 주고 하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노동 고 의욕이 고취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원성이 이제 빨리 만들어진 거야. 그다음에 인제 영조 때 인제 기록을 보면 청계천을 중솔하는 작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청계천 준설 사업에도 이 노동력을 고용해 갖고 사람들이 그 임노동자를 써 갖고 했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었다.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대원군 때 경복궁 같은 거 있죠. 이 경복궁 중선 사업, 경복궁이 복권을 했잖아요. 이 중선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경복궁에 인제 그 중건할 때 그 당시 돈을 주면 말이 없었죠. 예. 근데 돈을 안 주고 강제로 이렇게 동원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 많았던 거야. 예 이건 좀 예외적인 건데, 조선 후기 때는 노동력 고용을 바뀌었다. 이렇게 인제 좀 이해를 해 두시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제 요거 관련돼서 한번 또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예. 이 포세미에서 한번 내용을 볼게요. 포세미에서 자 요역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236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보셈. 자, 요역은 국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물자의 생산 및 수송, 토목공사를 비롯하여 자벽 등 노동력이 요구되는 모든 분야에
민호의 노동력을 강제로 징발하는 수치 방식이다. 그래서 노동력 자체를 징발하는 부용 노동 가운데 요역은 큰 몫을 차지하고 있었고 일반 민호는 정기적 또 부정기적으로 무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으면 됐다. 자, 오늘날까지 종속된 문화재를 일컬었던 전근대 궁궐, 성곽, 고분, 그다음 제방 등 각종 영종운들은 대부분 피지배층 농민들이 싱거운 요용 노동의 산물이었다. 자벽이나 자요, 그다음 등등으로 해서 이제 표현되는데, 자, 요역은 특정 인신에게뿐만 아니라 개별 민호에게 부과한 노동이었다. 그래서 기준이 호예요, 호.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사람을 동원한다니까 그냥 인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호예요. 호가 기준이었고 이게 인제 호의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개정법이 되고 정남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아니면 이제 개정법으로 바뀌죠. 그 토지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이제 뭐냐 노동력을 착취를 많이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인제 이 요역은 군역, 진역, 천역 등 신역과 달리 개별 민원에게 특정한 불특정 노동력을 착취하는 부역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호에서 일단 기준을 이렇게 해서 뭐 개정법이든 개정법을 이렇게 정해 놓으면 이 여기에서 뭐 누굴 동원하든 상관없어. 특히 이제 개정법 같은 경우에는 토지 8개월당 뭐 이렇게 동원한다. 하면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한 명을 이제 착수해야 되는데 8개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이제 지주급이잖아요. 나름대로 토지가 많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직접 가 갖고 인제 뭐 일을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뭐냐면 거기에 8 개월의 경쟁을 있게 사람을 사 가지고 보내면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민호에게 부과되지만 누가 와서 뭐 노동력을 제공하는 건 상관없다. 일단 할당만 한 것을 맞춰 놓기만 하면 되는 거야. 예.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또 신역과 달리 원칙적으로 신분의 고하를 불문하고 부과한 역이기 때문에 또 있다. 그래서 양반에도 이 요역이 부과돼요. 심지어는 왕실 종친에도 부과거든요. 물론 양반이나 종친들이 직접 가서 요역은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주로 인제 그 밑에 있는 머슴들이나 노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냈겠죠, 얘네들 입장은. 왜냐하면 앞에서 그냥 그 호에 맞게 기준에 맞게 노동력만 이제 보내면 되는 거니까. 예. 자, 그래서 인제 신협과 구별된 요역의 특성은 요역은 호역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요역의 종류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그 요역은 역사의 내용에 따라서 크게 4개 종류로 구분되는데 전세미의 수송, 곡물 진상, 작물의 조달, 그다음에 토목공사, 그리고 사신의 관리 등의 접대 영적 등이다. 자, 이 가운데 비교적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전세미의 수송이나 곡물 진상, 작물의 인제 조달과 관련된 것이 요역이었고 이는 9년에 민호들이 전례적으로 부과되는 상시요역이다. 자, 이거 상시적으로 인제 그 부과된 요역이고요. 대체로 또 번례 요역이 돼 갖고 부정기적으로 인제 뭐냐면 부과된 요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인제 요역의 부과 기준은 고려 시기 때 각 호의 인정수에 따랐으나 이걸 인제 뭐라고 하냐면 개정법이라고 해요, 개정법. 게다가 조선에 와서는 토지 소유량으로 바뀌었다. 그 초창기 때는 개정법이었다가 이게 정조 때인가? 예. 정종 때 그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개정법에서 개정법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인제 이거 토지 인제 기준이 바뀌었고 이 기준에 따라서 인제 뭐냐면 그 앞에서 얘기한 활불주 일부제를 실시한 거죠. 그래서 얘기한 잠깐만요. 예. 요 개정법에 따라서 활굴추 일부제를 이 실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건국대전에 명시돼 있죠. 요 내용이 인제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미 인제 이거 성종 때라고 인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미나마이 건국대전에는 그 뭐냐면 기존의 법령들을 정리를 해 놨기 때문에 아마 성종 이전의 것에 개정법에 따라서 그 뭐냐면 시행세칙을 만든 게 897 일부제라고 보고 있어요, 요 기준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이제 성종 때 건국대전에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제 요역 규정은 전 8 개월 기준으로 해서 요역을 한 사람 내대 1 년의 요역 일수는 6 일을 넘기지 않는다. 예. 그래서 그 앞에서 1년 넘기지 않는다는 거는 앞에 정기적으로 인제 부과된 요역을 얘기해요. 예. 그래서 상시 요역을 얘기한 거고
별도로 이제 부정기적으로 인제 부과된 요역은 또 따로 규정을 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보면 1 년에 6일 만에 요역을 동원하는 이 규정은 민호의 요역 부담량을 표준화하는 시도였다. 종전에 명시되지 않았던 사역 연간 사역 일수를 6 일로 못 박아둔 점. 그 이상으로는 인제 뭐냐면 입역을 요구할 때 그러니까 부정기적으로 인제 요구할 때는 반드시 국왕에게 계문한 뒤 물어본 뒤에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이 법제화되었다. 요거 외워 두세요. 예. 그래서 팔일주 일부제 관련된 내용은 이거 그 예전에 한번 팔일주 일부제 언급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물어볼 수 있어. 예. 그래서 개정법으로 바뀐 다음에 이 개정법에 대한 시행세칙으로 만든 게 팔일주 일부제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들을 명시해 놨다. 요일수나 이런 것들을. 물론 제대로 지키지는 않았겠지만 이렇게 이제 건국된 뒤에 명시를 해 놨다는 데 의미가 있죠. 예. 그래서 이 같은 요육제 규정은 실제 운영 과정에서 전국적 통일적으로 그대로 준용되지 않았다. 비록 8개월 전수나 6일 한도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나 이로써 정결의 기준이 영민을 한다는 원칙은 그 요육제의 기본 원리로 자리 잡게 됐고 그래서 17세기 이전 요육제 운영의 기본 원리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의미죠. 그래서 개정법이 팔굴출 일부제가 인제 로서 명시화됨으로써 이런 원칙들이 확립됐다. 이렇게 있고 이런 것들이 조선 후기 때 인제 뭐냐면 토지 결수로 넘어가게 됐다.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 호를 기준한 토지 결수에서 이게 이중적이니까 혼지 토지 결수인지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토지 결수로 넘어가게 됐다. 이거는 앞에서 말한 대동법도 마찬가지야. 뭐냐 공납도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인제 뭐 요렇게 있고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요역은 불특정 민으로부터 수시로 노동력을 징발한다는 점과 이와 관련해 수령의 자유와 지역의 특수사정을 크게 개입된 상태에서 운영하는 점에서 다른 조세 수치와 구별된다. 특히 부역군이라고 해서 수령 칠사의 내용 중에 그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인제 일찍부터 강조되었지만 정견을 기준으로 한 차역의 원칙은 군현 내부에 차별적으로 적용한 여지에 예초부터 있었다. 물론 요역은 이제 신분제에 입각해서 부과되는 신역과 구별되고 신역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냐면 군역, 직역, 천역을 얘기하죠. 이걸 고부하고 신분의 고와 직무의 유무에 망명하고 소경전을 가진 자면 복골 지역은 모든 민호가 차여갈 수 있다. 앞에서 양반집이든 종실이든 다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인제 있고 근데 이제 여기 복호라는 건 뭐냐면 정부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 가지고 세금을 면제해 주는 호가 있어요. 이걸 복호라고 해요. 예. 그 당시에 복호라고 보시면 쓰고 있는데 이걸 말하는 거야. 그러나 운영의 실제는 신분적 지배 질서와 긴밀하게 관련돼 있고 따라서 요역도 신분 질서의 규제에서 부역 노동의 한 형태였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일단 이제 신분에 상관없이 요역을 징발한다고 해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요역을 이제 나눌 때 호등을 기준으로 나누잖아요. 당연히 인제 양반들이나 권세가들은 낮은 호등을 받을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관리들하고 인제 뇌물을 주거나 하여튼 압력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이들이 또 뭐냐면 양반이나 이런 사람들이 직접 가서 요역은 하지 않겠죠. 당연히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보내거나 아니면 자기 좀 예성 농민들을 가이드 보내거나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신분 질서 규제가 운영된다는 거야. 예. 요런 것도 인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근데 17세기 이후에 점점 물납세라는 추진했죠. 그게 인제 앞에서 말하는 역부고립제라고 해서 뭐냐면 간행이 되죠. 이걸 간행해서 인제 뭐냐면 나중에 정결수포제라고 했고 앞에서 인제 대동법을 이제 대동미를 거둘 때 이 정결 그러니까 토지 결수에 따라서 요역을 할 수 있는 세금도 같이 걷어요. 예. 그러면서 인제 이걸 정결세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정결세를 거두면서 인제 뭐냐면 고용제도에서 아니 동원해서 고용으로 하는 걸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7세기 이후에 요역이 점점 물납세하는 추세를 보였고 대동법 실시에 따라 공납과 진상과 관련된 요역 종목이 새로운 정결세 가운데 흡수되거나 분연별로 시행됐던 자격세 형식으로 물납화됐다.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 때 이후에는 요역제는
농민들 노동력 국민의 노동력 직접 징발하는 방식 대신에 세금을 걷어 임노동자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노동하는 방식으로 했다. 그래서 그 동원 징발하고 이제 동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들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이 요역제 노동획자 모집제 고용 노동이 발전했다. 이 모집제는 역부 고집제를 얘기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유역 관련된 조선시대 유역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이제 쭉 설명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뒤에 이제 내용을 또 보겠습니다. 자, 농민들은 이러한 이제 수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의 이동을 억제하고 토지에 긴박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이 조선 왕조는 호패법을 이제 뭐냐면 실시했다. 자, 호패법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 지금처럼 뭐 전사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태어나고 어 성인 남자아이를 낳으면 신고를 안 해버리면 누가 태어난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제대로 하기 위해서 호패법을 실시한 거야. 호패법은 뭐냐면 길 가다가 이제 그 간원들이나 관리들이 불시 점검해요. 이 어떤 남자가 이제 보이면 딱 불시 점검해 가지고 호패를 달라고 해. 그럼 호패가 없잖아. 그러면 호패를 없으면 잡아다가 때려요. 그리고 나 호패를 만들게 해. 그 호패를 만들 때 이제 호적에도 집어넣고 그다음에 호적도 작성하고 군족도 같이 만들어요. 예. 그런 식으로 인원을 파악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호패를 만들지 않으면 잡히면 맞고 벌금도 물고 하니까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돼? 신고를 하겠죠. 예. 그러면 여자아이는 뭐냐? 여자아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주로 인제 대상이 정남이기 때문에 노동력 동원이라든지 등등 해 가지고 그 세금의 기준 자체가 인제 뭐냐면 남자들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건데,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이제 호패법을 실시했는데, 호패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인제 유용하죠. 그래서 인제 유망민이나 탄료자를 색출하여 진병 요역 조세 수치의 효과를 거두는 데 있었는데, 이로써 농민들은 대리어가면서 한 곳에 살면서 자급자족 자연경에 영위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조선 전기 때 호패제에 대해서 너무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실제 이 호패라는 게 처음에 뭐 태종 때도 만들어졌고 세조 때도 만들어졌고 등등 했는데, 기록에 보면 조선 전기 때는 이 호패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해요. 예, 실시했다가 폐지됐다가 실시했다 폐지. 왜냐하면 호패법이 실시되면 반발이 많아. 특히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유민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정착민당.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리고 또 그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저쪽 뭐냐 함경도나 평안도 도망간 사람도 많고 거기에 지방 토호들 밑에서 또 숨어 있는 사람도 많아. 근데 이 호패법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인제 뭐냐 호족이나 뭐 군족도 작성하면 이 지방에서 인제 중앙에서 이들을 파악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그 지방 유지들이나 도망간 그 사람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잘 되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조선 전기 때는 치패를 거듭하게 됐다. 그래서 조선 전기 때는 인제 제대로 되지 못하다가 나중에 조선 후기 때 가서야 나중에 호패법이 이제 제대로 적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호패는 성인 남자, 그러니까 인제 그 16세 이상의 이제 뭐냐면 신분에 상관없이 양반부터 노비까지 다 차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인제 이걸 통해서 호족도 작성하고 군족도 작성해서 징병이나 요역, 조세 수치를 하게 하는 중요한 뭐냐면 도구가 되었다. 다만 이제 여자는 제외다. 네, 여자는 그 당시에 뭐 징병이나 요역에 뭐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외시키고 정남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기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한번 봤고, 그다음에 인제 요거 관련된 내용, 이제 조세 제도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시민왕국사 관련된 내용에서 좀 볼게요. 381 페이지 정도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시민왕국사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간단하게만 적어 놓은 건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거기 인제 한국사 통론을 좀 보충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적어 놓은 것 같아요, 보니까. 자, 공무의 역의 수치를 볼게요. 자, 조선은 당의 조세 체계인 조용조를 조선 정신에 맞게 병행된 부세제도 운영되었다. 자, 이에 토지에서 나는 곡식을 전세로 얻었고요. 그 외에 각 지역의 이제 토산물을 공물로 수취했는데, 16세에서 60세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군역과 요역을 정기적으로 징발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하거나 아니면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군형 자체는 이제 성인 남자 정을 기준으로 한 거죠. 이거는 조선 후기 때도 계속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군역이 상당히 부담이 많았던 게 뭐냐면 다른 건 다 토지 결수로 바뀌는데 요거는 성인 남자들 기준으로 계속 했기 때문에 성인 남자들이 뭐냐면 많은 집안일수록 상당히 부담이 컸겠죠. 이건 또 뭐냐면 균등세제가 아니잖아요. 예. 차등세제가 아니잖아. 균등세제잖아. 가난한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성인 남자들 있으면 그 군역을 이제 짊어져야 되잖아.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재벌집에서 태어나든 재벌집이든 그다음에 그 가난한 서민이든 군대는 똑같이 가잖아, 원칙상. 예. 그래서 이게 제일 부담이 컸어요. 자, 요육이라는 것은 이제 성인 남자들 기준인데 이건 아마 개정법을 이제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게 개정법으로 바뀌면서 하는데 개정법도 인제 그 토지 결수에 따라서 어 일부를 착취해야 되는데 되게 일부는 남자들이 가죠, 여자들보다. 물론 여자들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인제 주로 이제 성인 남자들이 되게 중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하여튼 이 중에 중앙 재정에서 이제 가장 큰 비중을 건 공물이었다. 그래서 인제 조선 왕조는 왕실 유지와 중앙 각사, 행정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지방 군현에 조달하기 위한 헌물 공물제를 운영했다. 각 군현에는 공안을 기재한 일정한 물량 공물을 매년 중앙 관서에 바쳐했으며 이때 바치는 공물을 지방에 나는 토사물 황무를 원칙으로 한다. 일종의 임토 작공이라고 했다. 근데 이게 제대로 먼저 지켜지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거죠. 한편 각 도의 인제 관찰사나 병사 수사 책임 아래 왕실 부양과 재앙을 위해서 바치는 걸 진상이라고 했다는 거죠. 자, 공물이 인제 각 군현에서 1 년에 1번 중앙 관서에 바치는 세공이라면 진상은 제후가 천자에게 바치는 조공처럼 각도의 관찰사가 국왕에 매날 정기적으로 내는 예언적인 선물에 가까웠다. 자, 조선 전기 공납제는 바로 이런 공물과 진상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헌물로 부과된 공물과 진상은 왕실을 부양하고 각사를 운영하는 데 실질 경비로 사용됐다. 그렇기에 조선 초부터 중앙정부는 공부 상정 도감을 설치하고 각도의 군현의 토산업문을 철저히 파악했으며 공문의 품목과 수량을 기록한 공안을 개정을 통해 중앙에서 필요한 헌물을 확보해 나갔다. 진상제 역시 조선 전기 때 물종과 상납 방식이 정비되었다. 자, 역은 이제 군역과 요역으로 나눠지는데 요역은 국가에 필요하는 노동력 징발하는 제도로서 전세미와 공물, 진상 등을 중앙에 조달하는 정기적 부역 외에도 국가의 통업공사나 사심접대 같은 비정기적 동원도 포함되었다. 1428년에 호당 토지 면적을 고려해서 역인을 창출하는 개정법을 시행됐고 그거에 대한 이제 시행세칙으로 영민식, 이 영민식이라는 건 개정법에 뭐냐면 그 시행세칙을 얘기한 거야. 세종 때부터 시작됐네요. 예. 제가 그 앞에 정종 때라고 했는데 정조가 아니라 세종 때야. 예. 좀 수정해 주세요. 예. 자, 하여튼 그때 이제 성종 때 영민식을 제정했는데 그 영민식이 인제 제정되고 이게 건국대전에 명시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제 건국대전에 그 전에 했겠죠. 이게 명시된 거고요. 그래서 그전에 인제 시행된 것 같긴 한데 정확한 연도는 모르니까 인제 성종 때로 인제 보고 있는 거예요. 건국대전 그 기준으로. 예. 그래서 전팔결 출일부제. 그래서 이제 팔출부 일결제라고 하죠. 예. 그래서 그 전팔결 출일부, 팔결 출일부제 이렇게 인제 있는데 그 토지 팔결마다 역부 한 명을 징발하는 제도를 인제 얘기하죠. 팔굴출일부제, 전팔굴출일부제 이렇게. 자, 백성들은 1 년에 6 일이 넘지 않는 선에서 역을 졌다. 그런데 영민식이 채택된 후에도 대토지를 소유한 그 지주층은 역에서 벗어나고 소농민은 요역을 전담하는 경우가 많고 지방과 중앙과 지방이 필요에 따라 호역의 형태로 요역동원이 수시로 있다. 앞에서 말한 신문제도 바탕으로 했죠. 원래 원칙적으로는 이제 지주라든지 이런 양반들도 나가야 되지만 실제로 이제 호를 등급을 매길 때 이들은 인제 여러 가지 뇌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치적 압력 등등 해 가지고 다 아래 등급으로 이제 뭐냐면 매기고 실제로 안 나가거나 아주 부과해도 상당히 낮은 역을 부과했죠. 이런 것들 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군역인데 군역은 이제 16 세에서 60 세까지 양인 장정에 불과됐고 실제 역을 지는 호수 1 인가 이걸 정병이라고 하죠.
그리고 봉족 2인을 3정 1호로 편정했다. 이런 것들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 봉족제라고 해요. 봉족제.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이때 1호라는 거는 뭐냐면 군역이에요. 군호. 그 군호를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3호라는 자연호를 기준해 가지고 뭐냐 여기에서 3명의 이제 뭐냐면 뽑아내는데 한 명은 이제 그 정병이고 2명은 보인으로 만든 거죠.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이제 하나로 1호로 만든 거야. 예, 삼정을. 그래서 자연을 기준한 거야, 자연. 근데 문제는 요것도 앞에서 얘기했죠. 모든 사람이 대상이 아니었어요. 예. 어느 정도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었다. 왜냐면 그 당시에 군역이라는 건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지 그걸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때 봉족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양인계명제가 실시되지 못했고 그다음에 인정이 아니라 뭐죠? 이건 정확히 말하면 호가 기준이에요, 호가. 예. 그래서 인제 자연호가 기준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세조 때 보법이 시행되면서 이때부터 인제 뭐냐 인정이라는 기준이 인제 확립됐고 그다음에 양인계병제가 이제 확립됐죠. 그래서 모든 양인들은 어떡하든 뭐냐 군대 가는 거야. 여정이 없어졌어. 그래서 이 군호도 인제 자연호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임의대로 형성되는 거야. 어떤 형태든 성인 남자들은 이 군호에 들어가 있어. 예. 그래서 인제 보면 봉족 2인은 1보라고 하고요. 그래서 1보라고 했기 때문에 이 1보가 군호죠. 이 보인데 이 봉족들을 뭐라고 또 하냐면 보인이라고 해요, 보인. 예. 그래서 호수인 정군을 지원하는 방식인데 지원할 때도 인제 이 정군의 병종에 따라 다르죠. 이 갑사냐, 기병이냐, 보병이냐, 수군이냐 따라서 지원하는 그 정병수가 보인 수가 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자, 복법의 시행을 계기로 군역에 포함되지 않은 양인 장정이 군적에 기재되어 군역이 크게 늘어났다. 처음에는 호수가 이제 봉족에게 직접 봉족가를 수취했으며 봉족가는 1개월에 면포 1필 넘지 못했다. 그러나 호수가 봉족을 노비처럼 부리거나 구정 이상 봉족가에게 요구하는 봉족이 달하는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호수 역시 인제 그 중앙 또는 각 진간에 가서 군역을 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보법이 뭐냐면 행해지기 전부터 문제가 생겼어. 앞에서 인제 호수라는 거는 정군을 얘기해요. 근데 이 정군들이 그 당시 봉족가들에게 수치를 해서 이제 받아 가지고 이제 경쟁을 하는데 대개 이 호수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신분적으로 볼 때 좀 상층에 있는 사람들이야. 어. 약간 인제 어 지주 정도 되는 사람들이 호수가고 그다음 봉족들은 좀 뭐냐면 그 자작농이나 아니면 소작농, 소작농이라도 좀 일정한 이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 가지고 인제 그 원래는 규정 이상으로 많이 뜯어갔어요. 이런 것들이 인제 뭐냐면 봉족제부터 행해졌고 보법 때도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남아 있었나 봐요. 예.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이 인제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호수 역시 인제 중앙호건 각 진간에 직접 가서 군역을 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았다. 자, 이로 인해서 사항을 대신 사서 군역을 주는 대입제가 서행됐고요. 또는 군역자가 포를 납부하면 병조가 이를 가지고 대립군을 세우는 군족수포제가 인제 시행됐다. 예. 그래서 사람을 사거나 아니면 포를 대신에 납부해서 사람을 세우거나 이런 걸 군족수포제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반군수포제라고 하죠, 또. 이것이 인제 뭐냐면 그 나중에 제도화된 게 군족수포제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게 점점 납부권화되면서 조선 후기 때 확대되어 병주뿐만 아니라 신설 국내 운영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문제는 이렇게 폰을 받았으면 사람을 고용해야 되는데 일부만 고용하고 그 나머지는 다른 경비로 썼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지역 유용하거나 횡령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썼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인제 뭐냐면 이렇게 대립제나 군족수포제 등등이 그 확산되면서 어떤 문제점이 들어가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실제 군인 수가 줄어들어요. 군인 수 유지를 못 해. 음. 그러니까 진간 체제도 유지가 못 되죠. 그러다 보니까 대안으로 나온 게 재승방능 체제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헌물과 노동요의 집수합 징수에 운영하는 조선정계 수치 방식은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정비해 갔지만 운영상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자, 이거는 임진왜란 때 국제 절차는 주는 왕조의 후손 세대에게 고스란히 이제 숙제로 남겨졌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역과 관련된 내용을 좀 봤고, 여기 보면 천민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때 천민 관련된 내용도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좀 본데 이게 너무 많이 생략된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회사 부분이 좀 잘 안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래갖고 일단은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제가 푸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른 책 시민한국사를 기준으로 해서 좀 보충해 나갈게요. 자, 일단 어 먼저 사회사 신분 구조와 관련된 내용을 좀 언급하고 나서 관련된 이제 푸셈이나 시민한국사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보면요. 잠깐만요. 제가 세팅을 자, 먼저 이제 조선시대 신분구조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조선시대 신분구조는 그게 이제 양천제하고 반상제 이렇게 두 가지로 있는데, 먼저 이제 법제적인 신분구조는 양천제예요. 양천제. 양천제는 여러분 알다시피 당나라 때 이렇게 시시한 제도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우리나라에 건너와서 기록에 보면 통일신라 시대부터 실시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통일신라, 고려, 조선까지 있었던 법제적 신분제도를 양천제라고 하는데요. 양천제는 이제 뭐냐, 양인과 법제조 천민으로 나누죠. 그래서 양인들에게는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을 주죠. 뭐 과거에 응시할 수 있거나 관리가 될 수 있거나 그런 혜택을 주고, 그 대신에 이제 조세나 군역이라는 등등의 이제 의무 부담을 하게 되죠. 을 이제 지게 되고, 천민은 조세 군역을 이제 짊어질 필요 없죠. 과거도 볼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권리도 없고 의무도 없어요. 되게 이 천인들 중에 이제 뭐냐면 상당수 차지하는 게 노비죠. 이게 이제 신분조 양천제라고 하는데, 조선시대는 망할 때까지 계속 법제종 양천제를 이제 실시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양천제를 실시해야지 이런 뭐냐면 군역이라든지 요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부담할 수 있는 어떤 법제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했거든요. 그렇지만 사회적 신분제는 양천제가 아니라 반상제죠. 반상제는 여러분 알다시피 양민하고 상민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반상제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반상제하고 양천제에 관련 내용 중에 반상제가 언제 일반화되냐 가지고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16세기 때까지는 다들 반상제가 일반화됐다는 걸 이해하는데, 조선 초기 때 과연 양천제 사회냐 반상제 사회냐 가지고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상제설이나 양천제설 이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16세기 때는 동일해요. 네, 16세기. 반상제라고 보는데 다만 15세기 때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자, 먼저 반상제설부터 볼게요. 반상제설은 이미 이제 조선이 건국할 때부터 그 15세기 때부터 양민, 중민, 양반, 중인, 상민, 천민 등 이런 반상제가 확립됐다. 그러니까 신분이 고정되었고 세습되었다. 그러니까 기속 신분적 성격이 강했다는 관점이야. 이 반상제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되게 어떤 사람이냐면 예전에 우리나라 역사를 연구했던 일본 간학자들, 일종의 신민사관들, 사학자들이 이제 주장했는데, 요거 왜 이렇게 주장했냐면 조선현 사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고정되고 역동적이지 못한 정체된 사회였다라는 걸 강조하게 해서 이건 방산제설을 이제 강조했고요. 근데 이제 이에 반해서 양천제설 같은 경우에는 성치 신분을 강조하죠. 그래서 15세기 때는 나름대로 조선 초기 때는 양반이라는 것이 신분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동반서반 그런 관리를 얘기하는 거고, 이때는 양반, 상인, 공인 등등 이런 것들은 뭐냐 나름대로 자기가 노력하면 획득할 수 있는 성치 신분이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양천제설과 방산제설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대개 교과서라든지 뭐 다른 책에서는 되게 이 양천제설을 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고정된 것이 아니라 점점 15세기 말에서 16세기 넘어가면서 점점 고착화됐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양천제설과 반상제설 이제 두 가지 이제 뭐냐면 제도를 운영했고요. 그래서 이제 반상제 기준을 보면 대개 보면 양반 있고 중인 있고 상민 있고 천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은 이 중인하고 상민 관련된 거예요. 신문제.
그래서 예전에 하면 중인 관련된 나오는 것 같고 천민 관련된 나오는 거 있죠. 그다음에 위는 너무 인제 관심이 없는 거고 상민 같은 경우에는 너무 평범하니까 관심이 없는 거야. 그래서 고려나 조선이나 실질적으로 이 상민들이 되게 많잖아, 평민들이. 근데 평민의 문제는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예. 자, 하여튼 이런 양천제와 반생제의 두 개념 기억을 해 두시고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에 그 부분이 언급된 적이 있어요. 예전에 아주 오래된 기출문제.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자, 먼저 양반을 볼게요. 양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게 문무반 통칭이었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동반 서반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양반이라는 명칭은 이 고려 시대부터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일종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15 세기 말부터 해서 16 세기 때 들어가면서 양반이라는 신분층이 형성돼요. 그래서 뭐 신분층이 어떻게 형성이 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일단 상층 양인들이 과거 시험을 보고서 관리가 되고요. 이들이 이제 사족이 되면서 이 사족 집안에서 계속 이제 과거에 합격하니까 인제 이게 양반이 됐다. 그래서 이게 제도적으로 이제 규정된 것이 중종 때 사족 재규정이라는 그 조칙인데 요기에 보면 문무관리나 속과 대가를 가지고 있는 그 문무관리나 속과 대가를 합격하는 사람이 적어도 자기 증조부까지 있을 때 요 집안은 양반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예. 그래 갖고 3대 안에서 이렇게 속과 대가, 문무관리 요게 물론 문무관리라는 건 품관직에 들어가 있는 관리죠. 뭐 기술직이 아니라 예.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양반은 당연히 과거 시험을 합격해서 양관직을 유지하기 때문에 관료 지향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위는 이제 원래는 양반하고 이제 중위는 같은 지배층 계층이었는데 15 세기 말에서 16 세기 때 양반 계층이 형성되면서 얘네들이 인제 뭐냐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중인들하고 인제 자신을 차별화시키죠. 그래서 중인들이 인제 뭐냐면 과거 시험을 보는 거를 문과 시험을 보는 걸 금지시키고 금지보다는 간헐적으로 막아 버리죠. 그러면서 인제 중인들이 하류 지배층으로 떨어지면서 이들이 인제 형성된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양반 자기가 스스로 형성하기 위해 만들기 위해서 중이 된 게 아니라 양반들의 어떤 차별의식 이런 것 등등에서 결국에 형성된 계층이었다. 이렇게 보는데 중위는 이제 학자마다 이제 견해는 다르지만 보통 16 세기 때부터 형성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17 세기 때 들어가면 사료로서 인제 중인이라는 명칭이 나와요. 어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중인이 나름대로 계층적 의식을 갖고 있었다. 계급적 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고려 시대 때의 중류 계층하고 다르죠. 중류 계층은 자신의 중류 계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건 후대 사람들이 보기에 그게 중류 계층이라고 이렇게 변주화시켜 놓은 거고 근데 그 당시에는 중인들은 뭐냐면 자신을 중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중인하고 그래서 다른 신분층과 분명히 다른 그 신분층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즉자적 신분에서 대자적 신분이 됐다.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이 있는데 자 하여튼 그랬고 그래서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은 인제 기술관, 향리, 서리, 토관 등등 있고 서울도 중인에 속하죠. 그래서 보통 인제 중인하고 서울하고 합쳐져 갖고 중서라고 하죠. 요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고요. 그다음에 양민은 뭐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여기 보면 농민이 있고 상민이 있고 뭐 공장이 있는데 농민이 그 농부 억상 정책으로 우대를 받았다는 거. 예. 그래서 이들은 법적인 자유인이기 때문에 과거도 볼 수 있고 등등 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제한이 있었고 그다음에 많이 합격하지 못했죠. 물론 예외는 있어요. 농민 출신 중에 과거에 합격해 갖고 사대부 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극히 드문 사례였고요. 근데 이제 양인이지만 신분상 천에 그 신분상 양이지만 여기 천해 가지고 뭐 그 왜냐하면 분류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신량역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인제 이런 사람들이 보통 나 일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수군 같은 경우에는 인제 일이 심하죠. 조군은 이제 뭐냐 돌을 젓는 거고 등등 해 갖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여기저기 때문에 되게 세습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천인인데 천인은 인제 뭐냐면 대부분은 노비예요, 노비. 예. 그리고 그 노비 아닌 사람들 중에 백정, 강대, 무당, 창기 등이 있는데 백정에 대해서 예전에 뭐 신약 역정이다 설도 있고 천민설도 있고 그런데 대개 학자들이 천민설로 보고 있어요. 백정을. 그래서 백정은 예전에 제인, 하척 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 물론 제인과 하척이 동일하냐 가지고 또 말이 많지만 대충 이제 이렇게 보면 되고 주로 하척이라는 사람인데
하척들은 떠돌아다니면서 인제 다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세종 때 이 백정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백정, 그러니까 고려 시대 때 인제 그 일반 평민들을 백정이라고 했잖아. 백정이라는 칭호를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착 태어나를 못 했고요. 그래서 이 백정은 나중에 인제 그 의미가 이제 굳어져 갖고 고려 시대 때는 백정의 의미가 일반 평민이었지만 세종 이후부터는 백정은 이 하척을 얘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신분제에 대한 관련된 내용을 좀 봤고요. 자, 그러면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푸셈에서 인제 찾아 갖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248 페이지 내용을 볼게요.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약인과 청인의 의무 권리를 이제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 자, 구격 대상의 확보 및 파악은 조선 왕조의 통치 체제의 일차적 기반으로 추가됨에 따라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은 일단 양인과 청인으로 구분되었다. 그래서 양천제라는 것들이 있는데 양천제를 끝까지 유지했던 것은 뭐냐면 뭘 하기 위해서 구력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게 한 거야. 그래서 사회적 반상적으로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신분 그 제도적으로 계속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 국가의 어떤 편의에 의해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제 그리고 이들 사이에 의무와 권리가 차등이 있었다. 우선 의무의 차등은 신역의 부과 대상이나 내용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양인은 남자만이 대상으로 되었으나 천인은 남녀 구분 없이 모두 사역의 대상으로 파악했다. 그 이 천인 같은 경우에는 공노비에게 이제 부과됐던 천역 같은 경우에는 천역의 대상은 남녀에 속한 거죠. 예. 그 내용에도 양인의 신역은 1차적 군역을 의미했지만 천인은 군역을 철저히 배제했다. 근데 이건 원칙적인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냐면 성호군이라든지 잡색군이라든지 하면서 그 있고 훈련도감에도 이 노비 출신도 많아요. 예. 원칙일 뿐이야. 원칙이 예의가 훨씬 더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권리면에서 이제 양인과 천인의 차이는 공권력에 비해서 신체와 생명의 보호라는 인간의 기본권의 유무에 뚜렷했다. 천인은 아니 노비는 재산으로 간주되어 매매, 상속, 양도, 징요의 대상이 되었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다. 노비와 양인이 싸웠을 경우에 노비는 한 등급 더 무거운 벌을 받은 것은 양천 사이의 법제력 지위의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권리면에서 양천의 가장 분명한 차이는 간직 진출권의 유무였다. 그 양인 간의 간직 진출권에 제한된 자가 적지 않았으나 양인 일반은 일단 간직 진출권을 가진 자로 상정되었다. 그래서 노비가 국가에 큰 공을 세워서 정규관제 육품주의 받을 때 반드시 종량 정치를 거쳐. 그러니까 양인이 뭐냐면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대표적인 게 이제 뭐냐면 군역을 짊어지는 거죠. 군역. 그래서 보충군이라고 있어요. 보충군. 그 보충군에 이제 들어가서 6개월 동안 군역을 하고 나서 양인이 되는 거야. 예. 왜냐하면 이 보충군 자체가 인제 군역은 양인들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인의 역을 담당했기 때문에 이제 양인을 등록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을 인제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런 양적 구분은 국가가 법제적 구분이었지 사회 구성원들이 실제 존재 형태를 그대로 봐서 반영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양천의 법제적 구분 안에 사회가 구성원은 상급 신분층인 양반, 기술관 서울, 이서 등의 중인 계층, 그다음에 양인으로 가장 다수를 차지한 평민층, 그다음 천인의 주였던 노비 등 다양하게 나눠져 있었다. 예, 이렇게 있고요. 그 양천지해설과 이제 반상지해설 때 있는데 요 내용은 이제 각자 읽어 보세요. 앞에 인제 했던 거니까 넘어가고요. 양반의 신분적지 요것도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넘어가고 그다음에 쭉쭉 넘어가서 인제 보면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 시민왕국사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예. 390 페이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인제 양인과 천인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인제 요렇게 있는데 음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예. 양반층의 등장부터 볼게요. 391 페이지요.
양인들은 개인의 선택과 자질에 따라서 각자 원하는 직업을 얻을 기회가 있었다. 누구나 과거 응시에 문무관료나 생활 진사가 될 수 있었고, 군역을 지더라도 무예 실력을 쌓아 내금이나 별시 등의 취재 응시에 국가의 급료를 받는 특수군이 될 수 있었다. 양인이란 공통된 기반 위에서 스스로 자질을 쌓다 보니까 상급의 지도는 이루는 것은 가능하겠다. 그러나 이 기회는 공평한 것이 아니었다. 자, 과거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유학과 문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취약한 대다수 양인들은 가족이 생업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자기들 교육에 힘을 쏟을 여력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흐르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지식중이 관료가 되었고 그 자손들이 다시 관료가 되는 양상이 전개되었다. 자, 여기에 더해 이제 관료들의 가족들이 누리는 특혜도 점차 확대됐다. 원칙적으로는 관료의 자손도 양인한 사람으로 군역을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상품 이상의 이제 뭐냐면 관료나 청요직 관료의 아들, 손자, 사위, 조카 등은 이른바 음자제의 충순이, 충이 같은 그런 특수병정이 계속되어 풍계의 지원을 받았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 문음에 봐서 거기에 가서 이제 들어갈 수도 있고 문음 시험에서 떨어져도 충순이나 충인이나 같은 특수 분쟁이 가갖고 낮은 지위지만 일단은 버설직을 받을 수 있었죠. 예. 그다음 음자제는 이제 과거에 급제하지 못해도 또 취재 시험을 통해 벗어나갈 수 있었다. 자, 중종 때 이르면 주요 관직 역임자의 자손은 재인의 가족을 북방어 가주 그 가장 관계에 이식시키는 정가 사변율이라는 뭐냐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가 사변율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가 사변율은 뭐냐면 나중에 이제 얘기했지만 사군 유진 계책 있죠. 사군 유치에 개척하는 과정에서 북방에 이제 사람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하산도민들을 북방을 올려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강제로 동원되는 사람들이 올려보낸 사람이 있고 죄를 지어가지고 이제 그냥 쫓겨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제 이걸 저럴 때 정가사변율이라고 해요. 예. 근데 양반은 이 정가사변율이 적용돼서 제외된 거죠. 일종의 특권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부형이 관료로서 국가 운영에 기여한 것에 대해 보상으로 자손들에게 특혜를 부여한 것이다. 이렇게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관료의 자손들은 자신이 관료가 되지 못하더라도 국가적으로 예우를 받는 특권층이 되었다. 자, 이들은 양반, 사족이라 불렸는데 양반, 사족은 원래 관료를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점차 그 후손들을 아울러 사회계층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자, 양반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토지와 노비를 소유한 지주이자 관료 예비군으로서 자신들과 다른 계층을 차별하고자 했다. 자, 주인의 형성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이렇게 양반들이 형성되면서 중인들이 형성됐는데 중인들은 이제 16세기 때 정도 형성됐다고 보고요. 17세기 때 사료로서 명시되어 있는 건데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교과서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인 관련된 내용을 한번 교과서에서 찾아서 좀 보고 이거 읽어볼게요. 자, 리베르 교과서 134페이지 보세요. 자, 여기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지배층인 양반의 개념의 성립시기에 대한 두 가지 설이 있다. 조선 초기 때 양반, 천인,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나눴고 양반은 지배층이었다는 설과 양인, 천을 나눴다가 그 16세기 들어서 양반 신문이 성립됨에 따라서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을 보냈고 15세기 성립돼 조선 후기 때 성립된 신문쭉 굳어지고 보고 있다. 그 15세기가 아니라 이제 보통 16세기인데 여기는 15세기 선을 이제 채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58페이지 잠깐 볼게요. 금성교과서 158페이지. 음. 자, 조선시대 때 신문제 연구에서 중인의 성립시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양반의 이제 독점 폐쇄사회가 이제 등장하면서 16세기 때 계급 분화가 이게 16세기 설이거든요. 통상적으로 16세기 설이 이제 맞아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16세기 때 뭐 엄밀히 말하면 15세기 말부터 이제 했다고 하는데 그때 양반이 이제 형성되면서 이게 차별적인 면에서 나머지 이제 그 하층
그들을 하층 지배층을 그 중인이라고 하죠. 그러다가 17세기 때 중인층의 용어가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중인층 15세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16세기 때 형성하기 시작해서 17세기 때 보편적인 사회계층으로 뭐냐면 따로 있다. 15세기도 있고 16세기 있지만 되게 사람들은 후작을 따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와 연결되냐면 양천제설과 연결돼요. 양천제설. 그리고 요거는 반상제설과 이제 연결되는 거죠. 15세기서는. 예. 그래서 이제 있고요. 그거 외에도 잠깐 이제 제가 더 보충을 할게요.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좀 서브 노트에서 좀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아. 자, 중위는 이제 보면요. 자, 16세기 계급 분화 결과 17세기 때 보편적 존재에 등장했던 견해가 이제 다수설이고요. 점차 지배층의 사육 중심의 상급 지배층과 기술관, 그다음에 서리, 그다음에 군고, 학리 등이 이제 학업 지배층으로 구분되었다가 하나의 신분적으로 자리 잡았다. 자, 이들은 행정시험에 종사하다가 전문적인 기술만을 이제 가지고 있어서 그 직역이 세습되면서 같은 신분끼리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요. 한편 이제 서울은 중서라고 하는 넓은 범위에서 중인과 같은 신분으로 취급됐다. 이는 유교적 명분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처와 첩의 구분이 엄격화되는데, 이게 이제 태종 때 실시한 적서차별표를 통해서 제도화됐죠. 그래서 문과와 무과 응시는 금지되었고, 무과는 이제 나중에 조선 후기 때는 좀 풀리지만,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는데 서울이 조선 초기까지 고위 관료 진출이 가능했지만 이 적서차별법 때문에 이제 금지됐고요. 그 건국대전 이후에 서울이 차별이 법제됐다. 그래서 차별의 이유는 명분적으로는 이제 성리학적 질서 강화. 이거는 중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양반의 기득권도 유지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서울과 이제 중인들이 이렇게 차별받는 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중인들은 간행적으로 과거 시험을 못 보게 했고, 서울은 아예 서울 군국법을 만들어 갖고 그게 뭐냐면 과거 시험을 못 봤어. 손자 때까지 못 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중인의 어떤 명칭이 어떻게 나왔냐? 그걸 가지고 여러 설이 있어. 이거 예전에 한번 기출 예문에 나온 거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 보면, 자, 중인의 그 개념을 지역 개념설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정치 개념설로 보는 계급 개념설로 보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지역 개념은 뭐냐면 서울 안에서 중간지대에 살았기 때문에 중인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그 예전에 기출의 예문에 나왔던 거는 지역 개념선을 언급했고요. 그다음에 정치 개념서는 사색 당파에 속하지 않은 딱 중립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중인이다. 이런 명칭이. 그다음에 계급 개념서는 양반과 상민 중간에 있는 것때 중인이다라는 것인데, 보통 다수서는 이 계급 개념설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중인이 어디로 볼 것이냐, 그 기원에 대한 어떤 학설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 예문으로 언급됐다는 거 좀 기억을 같이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시민한국사 넘어가서 중인층의 형성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예. 자, 조선은 양인대에게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했으나 점차 당당하는 직역과 각 국가에 부여되는 지위에 따라 사회계층이 분화되었다. 자, 양반의 계층이 꼭대기에 있었고 그 아래 양반은 아니지만 국가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직 관료와 여러 간사의 서리, 각 고의 향리 등이 자리 잡았다. 그 아래 다시 생산에 종사하는 군역을 담당하는 상민들과 천인 노비도 있었다. 자, 기술직 관료도 문무관료와 마찬가지로 과거와 취재라는 시험을 통해서, 취재라는 거는 각종 그 과목에 다 있어요. 뭐 문과에도 있고 문과에도 있고 그다음에 작가에도 다 취재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작가보다 좀 아래 등급의 그런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취재라는 시험을 통해서 충원되었고, 하지만 이 의학이나 천문학, 유학, 음악, 잡학 등의 종사하는 기술직 관료들은 문무 관료에 비해서 지위가 낮고 승진에 제한이 있었다. 그야 양반의 제자보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낮은 서원이나 양인자제들이 이제 주로 종사했고, 그 가운데 대대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가게도 등장했다. 자, 이들은 중앙간서에 근무하는 서리인 경화전이나 지방간화에 근무하는 향리도 같이 중위로 이제 이뤘다. 자, 양반의 첩에 태어난 서울은 특수계층이었는데, 서울은 조선 초기 때 문무관과 생활 진사 시에 응시할 수 없었으며, 그래서 주로 이제 전문 기술가를 뽑는 작가에 이제 뭐냐면 응시했다. 그래서 이 문무관, 무과는 조선 초기까지는, 조선 전기까지는 응시할 수
없었다가 조선 후기 때에 가서 응시할 수 있었다. 요거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거고요. 서울의 차별이 완전히 풀린 거는 나중에 이제 철종 때죠. 신해통공 관련된 내용인데 요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예. 자, 16세 후반 명종 때 서울이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는 점차 확대됐다. 그러나 간직의 집주에도 승계 제한인데 요때 과거라는 게 이제 뭐냐면 뭐 작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 얘기해요. 그러니까 문무관이 아니라 여기 보면 작가도 포함됐기 때문에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청거제도라든지 그냥 취재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넓은 범위에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간직의 집주에도 승진의 제한이 있었다. 이거는 이제 그거는 주인층의 한 축을 차지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뭐냐면 누구냐 이 서울 출신 중에 송강 유자강이라는 사람 있죠. 예. 유자강인데 이 사람이 서울 출신이야. 예. 이 사람이 상당히 이제 똑똑했잖아요. 예. 그 명종 이전에 이제 활동했던 사람인데 하여튼 이때 이 사람이 그 세조부터 해서 뭐 성종 그다음에 연산군 그다음에 또 누구야? 아 중종 초기 때까지 인제 계속 그 승승장구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자강이 과거를 통해서 인제 들어온 게 아니라 원래 갑사라는 곳 있죠. 취재 통해서 갑사로 인제 직업군에 들어왔어. 그러다가 이제 뭐냐면 세조의 눈길을 떠가서 눈길을 떠 갖고 이제 고위직까지 올라가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제 사람들 입장에서 유자강이 이게 서울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인제 앞에선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뒤에서 인제 뒷담화가 되게 많겠죠. 보이지 않는 차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자경이 상당히 마음고생이 심했고 유자강이 좀 약간 인제 고변도 많이 하고 남 모략하고 그랬던 것이 이런 이제 자신들이 받았던 이제 이런 그 차별 때문에 그런 심리 그 차별 때문에 반발로 했다. 그런 것들이 작동됐다. 이런 설도 있어요. 하여튼 그 서울이라 갖고 뭐 그 뭐냐면 간직에 진출하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 유자강처럼 뭐 취재라든지 그다음에 작가라든지 등등을 해 가지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뭐냐면 고위직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자각은 좀 특별한 얘기고 대부분은 간지에 올라가도 한풍선형이 적용되었고 더 이상 올라가 그러니까 당상간까지 올라가는 게 힘들었어요. 정오품이라든지 정상품 이상은. 근데 유자강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특이한 케이스예요, 이 사람들은. 예. 자, 하여튼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이 노비와 관련된 건데 상비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예.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비중이 되게 많은데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인제 평범한 사람들 얘기는 좀 특이한 점이 없잖아. 네, 노비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요 노비도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좀 심층적으로 볼 필요했어요. 제가 그래서 정리를 좀 한번 하고 나서 한 통에 있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같이 읽어 볼게요. 요 부분을요. 예. 그래서 인제 읽어 보는데 잠깐만요. 천민의 지인은 요거 좀 쉬었다가 진행할까요? 예.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